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내년도 4학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내년에 임용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1년간 어떻게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와, 그리고 또 무엇을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2024학년도 그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도전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부과정 마치시고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공립교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 과정을 밟으신 것이 저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공립 현장에서 10년간 근무를 하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벌써 내년이 8년 차가 되더라고요. 이제 7년간 이렇게 밟았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시험 준비를 이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 과정을 지금 7년간 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합격 여부를 떠나서 많은 어떤 교사로서의 지적 전문성과 또 성장 이런 것을 이뤘다고 많이 느끼시고, 저 또한 우리가 물론 학부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아주 응축된 이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많은 어떤 배움과 또 어떤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부를 시작하신 선생님들 모두 다 응원드리고 정말 잘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는 아마 오늘 교육과정 설명에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뭐 출력하시거나 혹은 띄우셔서 같이 좀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 시험은요, 1차와 2차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1월부터 이제 뭐 이론을 배우고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가겠지만, 1차를 잘 준비한 경우는 2차 시험도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1월부터 1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이론 공부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우리 자료를 보시면 일단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단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런 어떤 시험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이제 교사로서의 교과 전문성 이런 것을 갖췄는지를 보는데, 단순 암기와 뭐 단답 이런 식의 시험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여러 고등사고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1차 시험 공부한 걸 토대로 2차 시험은 이제 현장 어떤 적용력, 그 어떤 상황 대응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차 시험 과목 좀 볼까요?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두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한 문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점이 20점이죠. 그래서 한 문제가 전체 한 15개 정도의 그런 소문항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큰 제시문을 주고 그걸 분석해서 답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그런 논술 문제 한 문제에 2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은 80점 배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6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80점 배점의 이 16문제를 한 차시에 그냥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A형, B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 A형, B형은 뭐 어떤 교과목이 A형이고 어떤 교과목은 B형이고 이렇게 구분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너무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임의로 A형, B형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총 16문제인데 A형에 8문제 그리고 B형에 8문제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배점이 8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형이 40점 만점, 그리고 B형은 또 40점 만점 이렇게 해서 이제 합 80점인데, 우리가 이제 총 16문제가 8 나눠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8문제는 대문항이에요. 이 대문항 1번에 아래 이제 소문항 문제가 한 5개 정도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1점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에 1점씩 해서 총
A형의 40문제 정도를 푸시고요. B형의 또 40문제 정도를 푸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문항 아래 5점씩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문제 틀리면 1점이 감점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총 80문제를 이제 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이 결국에는 교직 논술이 1교시고요. 그리고 2교시가 이제 교육과정 A형 그리고 3교시가 교육과정 B형 이렇게 해서 총 이제 3차 시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시고 100점 만점이 되죠. 교직 논술 20, 교육과정 8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어떤 그런 배점이 들어가 있는 시험입니다. 제 출제 기관은 교육과정 평가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보면 이제 면접, 그다음에 수업 실현, 교사학습 과정안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지역에서 강원도만 빼고 이제 모든 지역에서 1차에서 이제 1.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에서 이제 최종 선발 인원을 이제 추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30명을 선발한다 그랬을 때 1차에서 45명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이제 최종 30명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강원도는 이제 2배수를 이제 선발을 해요. 그래서 1차에서 이제 30명을 뽑으면 60명을 이제 붙이고 그리고 이제 2차에 들어가서 30명이 합격, 30명은 이제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만 그렇고 다른 시도는 다 1.5배수를 선발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2차는 우리 일단 조금 제쳐두고 1차를 중심으로 이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몇 점을 받아야 도대체 내가 1차를 합격할 수 있을까? 우리 커트라인 좀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시면 일단 뭐 최근 한 4년 정도의 커트라인을 제가 담아놨는데 우리 여기 PPT 화면에도 최근 3년 거는 그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지금 촬영하는 날이 우리 올해 아직 1차 합격자 발표 전 바로 직전 날이라 가지고 올해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2022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는 73점 정도가 이제 합격선이었어요. 그리고 21년은 79점. 그러니까 조금 시험이 쉽고 어렵고에 따라서 이제 합격선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80점 정도를 받으면 혹은 이제 80, 90 정도까지를 받으시면 좀 안정적인 합격선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 아까 교직 논술이 20점 만점이었거든요. 20점 사실 이제 교직 논술은 20점 만점을 받는 선생님들도 좀 꽤나 계십니다. 그리고 19점, 뭐 20점 이렇게 교육과정 공부가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점수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직 논술에서 뭐 한 18점에서 20점 정도로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육과정이 80점 만점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아까 소문항 하나가 1점이라 생각하시면 이제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한 10문제 정도는 틀려도 충분히 합격선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이 범위가 이제 유아교육이라는 학문이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제 광범위하죠.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범위를 넓히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 만점 받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시험이 아니고 적어도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점수 정도까지는 감점이 되어도 충분히 합격선 안에 들어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기본을 탄탄히 하는 거에 목표를 세우셔야 되죠. 다른 사람이 기본을 틀려서 불합할 때 나는 기본을 탄탄하게 맞춰서 그 85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면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시작하실 때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론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기출된 영역, 이미 출제된 영역, 우리 시험이 이제 문제은행식의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진 않지만 기출된 영역은 계속 지금 반복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출된 영역을 1순위로 잡으시고 먼저 그걸 탄탄하게 다지시는 게 우선입니다. 얘만 잘 이해해둬도요, 적어도 합격선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다지기보다는 계속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 또 문제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중심을 잘 잡아 나가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추가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잡고 가야 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 책상에 좀 적어 놓으세요.
한 85점, 90점 정도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10점 혹은 마이너스 15점 정도 감점이 되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적어 놓으시고 마음 단단히 하시면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자료 아래쪽에 있는 지역별 그 경쟁률 표는 선생님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하고는 우리 임용시험 출제 영역이라고 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가 자료에는 크게 3개가 그죠 나와 있죠. 유아교육 개론,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누리과정이라는 게 우리 그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보면 신의사 예자라는 5개 영역의 어떤 구분하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교과목으로 따져봤을 때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은 이제 체육과 그다음 건강 안전 이런 교과가 들어가고요. 의사소통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에는 국어죠. 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교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만들어지는데 배경이 된 교과목들을 또 충실히 배우셔야 하고, 그다음 이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3번째 또 동그라미에 보면 운영 그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운영하고 또 평가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3개의 영역, 3개의 뭐 범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각각 안에 하위 영역들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개론부터 보면요. 이 개론이 저와 1, 2월 달에 함께 하실 그런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아교육의 성격, 사상, 발달 심리, 놀이론, 그리고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런 하위 영역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의 그런 여러 교과목들을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는 유아교육의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부분을 이해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1, 2월에 저랑 같이 정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월부터는 그 누리과정으로 이제 들어가서 누리과정 각 교과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게 신의사 예자 5개 영역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운동 건강 영역은 체육, 우리 이제 유아 동작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안전 건강 이 교과가 들어가고, 의사소통은 이제 국어입니다. 언어, 유아 언어 교육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관계 영역은 이제 사회과죠. 사회과, 사회 교과목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술 경험 영역 하면 음악과 미술이 들어갑니다. 유아 음악 교육, 유아 미술 교육 이렇게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자연 탐구 영역에서 수학 과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편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과 놀이 중심 교육과정 설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운영, 평가, 여기 이제 유아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원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주기, 이제 내년도부터는 6주기로 바뀌죠. 유치원평가, 그리고 이제 교원력 개발평가, 조금 말은 많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원력 개발평가, 이런 평가 부분이 다 이 마지막 영역에서 다뤄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유아교육 개론이 1, 2월에 제가 함께 선생님들과 다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누리과정과 운영이 3, 4, 5, 6 이렇게 해서 총 4개월 동안 나눠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가 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범위를 전체적으로 배우는 그런 이론반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전체 이 영역이 교육과정 80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20점에 해당하는 교직 그 논술도 바로 이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특히 개론에서 뭐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놀이중심 교육, 만들어가는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요즘 최근 나오는 논술 주제예요. 시험 주제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루는 이 범위를 잘 선생님들이 섭렵하시면 교직 논술도 같이 공부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아랑 초등은 이제 교육학이 없어지면서 이제 논술도 전공가로 같이 보게 되죠. 중등만 이제 교육학을 논술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우리는 이 전공 과목을 공부하시면 교직 논술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시기마다 이 장학 자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장학 자료는 어떻게 하나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학 자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만든 책, 현장에 보급한 책을 우리가 뭐 장학 자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교과마다 해당되는 장학 자료들을 같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아교육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뭐 사회과에도 법이 조금 나오고요. 이렇게 각각의 관련된 법들도 그 해당되는 단원마다 이렇게 제가 자료로 배부해 드리면 그 법을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이 범위를 공부하면 이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다음 넘겨보면 이게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1, 2월이 개론이었고, 그죠? 자, 이 유아교육 개론 부분 우리 아까 보니까 뭐 성격, 사상, 그리고 뭐 발달 심리, 놀이,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이 개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같이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좀 3월부터 이제 누리과정이 들어가지만 이 1월 시작하는 시점부터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숙지를 해두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아마 요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강의가 1, 2월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 4, 5, 6 해서 이제 누리과정이 신의사, 예자, 운영편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반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7, 8, 9, 10 이렇게 넘어가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실전을 준비하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하반기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뒤에서도 또 한번 강조하겠지만 사실은 1월에서 6월까지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때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그때 되면 다 달리기 때문에 나도 달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정 경쟁 시험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선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험에서 남들 뛸 때 나도 같이 뛰면 사실 똑같은 속도로 뛰는 거고요. 언제 내가 또 뛰어줘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1월에서 6월이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확실히 만들어지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원을 내면화하고 이제 기출문제를 함께 병행하는 이 1월과 6월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많은 어떤 합격과 어떤 불합격의 그런 당락이 결정되는 시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1년의 흐름을 좀 잘 분석하시고 어디에 내가 힘을 줘야 되는지를 좀 잘 이해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 90 요거는 이제 계속되는 영역별 문제풀이와 동영 모의고사 과정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1월에서 6월 1원반 하는 과정 속에 기출문제를 같이 이제 해설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출문제는 이제 최근 11년간,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작해서, 왜 2013년이냐면 이때부터 이제 누리과정이 고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2023년까지 있었던 그 11년간의 그런 그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한 영역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원반 과정에서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 플러스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기출문제까지 같이 암기하는 걸 함께 병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론반 하면서도 계속 안내 드리겠지만, 상반기에 기출문제 분석이 같이 끝나는구나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어떤 문제를 푸냐, 제가 분석해서 낸 출제한 예상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역별로 좀 다질 수 있도록 그간의 기출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분석해서 우리 선생님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문제들로 이제 7, 8월은 영역별 문제풀이, 9, 10월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 교직 논술, 2교시 교육과정 A, 3교시 교육과정 B 이렇게 세팅된 상태로 동영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좋아요. 자, 우리 다음 장 또 한번 넘겨보면 이제 다음 장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자료는 그대로네요. 그 밑에 부분. 자, 이제 논술 관련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우리가 이제 80점의 교육과정도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서 교직 논술도 그죠 논술 쓰기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되죠. 이제 논술은 4월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 1, 2, 3월은 이제 교육과정에 집중하시고 4월에 이제 논술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왜 1월부터 바로 안 해요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교육과정 공부가 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사실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직 논술이 이제 취해야 되는 그 틀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그런 틀을 입히시고 이제 내용을 담아내시는데, 사실 서분결의 형식은요, 한 2주, 3주면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논술에서 요구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을 쓰기 위해서는 저 지식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공부가 잘 되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론 부분 그리고 또 3월에 배우는 부분 정도까지는 좀 다루고 그리고 이제 4월부터 논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거 생각하셔서 4월부터는 논술까지 같이 병행되니까 조금 빠듯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논술은 이제 다 그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5월, 6월 7월까지 해서 논술 기초반과 실전반으로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논술 기초반은 아까 말씀드린 서본교의 형식을 좀 익히고 그러면서 내용들, 그동안 기출된 내용들을 조금 다루는데 초점을 둔 강의고요. 올해는 제가 이 논술 기초반을 작년도 촬영된 강의를 선생님들께 이론반 수강하는 선생님들께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걸로 아마 안내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논술 기초는 선생님들 모두 이론을 이제 수강하는 경우는 같이 이제 병행해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를 다룬다 그렇게 했는데 2013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작년도 기출 문제는 제가 이번에 실전반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작년에 올해 2023년도 기출 문제는 이제 논술 실전반에서 다룰 예정이고 22년까지 예, 기출 문제를 이제 논술 기초반에서 다루게 되죠. 근데 이제 10년간 기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총 12편의 이제 아마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이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12편하고 좀 적어 보세요. 이제 총 12편의 이제 문제를 4, 5월에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 7월에 들어가면 2023년도 기출 문제는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이론 1주차 때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출제한 예상 문제를 풀게 되세요. 기출로 훈련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예상 문제를 다루는데 이 예상 문제도 8주간 진행되는 이 실전반 안에서 이제 과제가 이제 한 3, 4편 나가면서 한 총 12편 정도를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 5월 논술 기초반에서 한 12편, 그리고 또 6, 7월 논술 실전반에서도 한 12편 정도 논술 문제를 풀게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모의고사 반에 가면 우리 아까 1교시가 교직 논술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1교시 교직 논술을 하면서 우리가 모의고사는 총 7회 진행이 돼요. 그럼 7편을 다루게 되는 거죠. 7편.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0편 혹은 뭐 30한두 편 정도의 그런 논술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풀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4월에 논술이 시작되니까 내가 1, 2, 3월에 좀 밀리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을 잘 해놔야 논술을 쓰는 시기에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 커리큘럼대로 이제 이렇게 함께 발맞춰 나가신다면 이제 20점 논술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 자료 제가 지금 PPT 화면에는 담아놓지 않았는데 자료 6쪽을 좀 보시면요. 그 연간 강의 일정을 이렇게 표로 담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두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다음 장에 보면 7쪽이죠. 여기에 이제 주차별 강의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1월 7일이 바로 개강입니다. 그래서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총 7주간 개론 영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 강의고요. 우리 직강과 라이브반 선생님들 그 수강 기준이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촬영된 강의가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찌됐건 1, 2월은 개론, 그리고 또 이제 3월부터 누리과정이 들어가서 3월부터 6월까지 쭉 누리과정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신입사 예자 그리고 운영편 이렇게 해서 전체 그 3월부터 6월 4개월간 이 우리가 이론 공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월 24일 보면 공개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늘 마지막에 우리 형성평가 이런 이름으로 선생님들 시험을 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개로 전환해서 이제 모든 선생님들 참여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개 모의고사를 또 학원에서 진행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24일은 공개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중간에 내 실력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에서 6월까지 모든 시험 준비가 끝나고 기출문제 분석도 다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 당장 보러 가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다지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론반을 진행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잘 맞춰 오신다면 6월 24일쯤 되면 많은 것들을 내 걸로
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반 이렇게 해서 하반기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역별 문제풀이반은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한 이 전체 영역을 9주간 이렇게 압축해서 다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재정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7월, 8월이 영역별 문제풀이반으로 들어가고요. 거기 보면 성 플러스 발, 사 플러스 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격과 발달 심리를 묶어서 1주차에 진행하고, 사상과 놀이 이론을 묶어서 2주차에 진행하고, 교사론과 부모 교육을 묶어서 3주차에 진행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영역별로 풀면서 그 영역별 이론 다지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반으로 들어가고, 이제 예상하기로는 11월 11일이 이제 1차 시험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보러 갈 준비를 마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논술 강의가 지금 3월 28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월부터 논술이 시작되는데, 논술 기초가 총 8주고요. 논술 실전이 또 8주입니다. 총 16주인데 그중에 이제 논술 기초는 전년도 강의 촬영된 부분을 선생님들께 매주 시기마다 이렇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논술 실전은 이제 올해 다시 출제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저랑 함께 8주간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1년간 진행되는 이제 강의 일정을, 강의 스케줄을 제가 안내를 드린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가 내년 1월부터 시험 보러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저하고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공부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7년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뭐 스타일, 또 공부를 한 후에 이렇게 남기신 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공부 방법을 찾는데 오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1월, 2월, 3월은 공부 방법을 몰라서 헤매다가 4월이 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상반기는 책을 많이 읽으라 그래서 계속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하반기가 되어서 문제를 막상 풀려고 하다 보니 책을 덮고 나니까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암기되어 있는 바가 없는 상태를 그때서야 알게 됐다,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1월부터 왜 강의를 듣냐? 1월부터 계속 책만 많이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식의 그런 공부를 하는 거면 왜 1월부터 임용 공부를 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건가, 조금 의아했어요. 무슨 말이냐? 강의를 듣는 건요, 선생님들 공부가 아니에요. 강의는 공부할 거리를 모으는 시간이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하는 것도요, 그것도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 머릿속에 넣는 거죠. 머릿속에 다 넣었다면 이제 진짜 공부는 어디서부터 진행되냐면 꺼내는 것서부터 진짜 공부가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강의를 들으면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강의를 다 완강했어요. 직강이나 뭐 라이브반에서 1시간도 빠짐없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맞아, 나 이해가 됐어. 코메니우스도 알겠고, 루소도 알겠고, 로크도 알겠고, 로크는 이걸 강조했구나, 다 이해는 됐어요. 왜? 즉시 그 앞에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이해는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부분 나눠서 암기해야 되거든요. 암기를 하고 나면 그래, 이제 내게 됐어, 이렇게 또 착각을 해요. 자, 이거 두 번째 착각입니다. 강의를 들어서 공부했다는 게 첫 번째 착각이라면, 두 번째 착각은 내가 암기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또 두 번째 착각이에요. 암기를 했다 그래서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건 암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할 거리를 내 머릿속에 넣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면 꺼내야 돼요. 꺼낼 때 나와야 그게 진짜 내게 공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저랑 같이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강의는 내가 공부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어.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나누어서 암기해야 돼. 이것도 지금 공부할 거리를 머릿속에 넣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인출하기, 꺼내는 과정. 책을 다 덮고 백지를 놓고 혹은 화이트보드를 하나 옆에 준비해 놓고 혹은 거울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코메니우스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하면서 이제 그 이론을 잘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공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꺼내면서부터 괴로워요. 왜냐면 쉽지 않거든요. 이걸 꺼낸다는 게 엄청 괴로운 시간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암기했는데 뭐였더라? 코메니우스가 처음에 뭐였더라? 17세기
감각적 실학주의였나? 뭐였더라? 이렇게 계속 헷갈려요. 근데 그렇게 헷갈리는 그 시간을 꼭 겪으셔야 되거든요. 그거 진짜 공부가 되는 그 순간인데 그때 괴로우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많은 양들이 다 갑자기 몰려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공부라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꺼내는 작업이구나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려요. 넣는 게 공부가 아니고 꺼내는 게 공부인데 그 꺼내는 방식은 백지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민 선생님 백지 쓰기 강조해 막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백지 공포증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흰 종이에 꺼내는 그 틀, 순서를 만드는 공부를 처음부터 하시면 바로 어디서부터 꺼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꼭지가 나와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부터 그 구조를 세우지 않고 공부를 하면 사실 백지에다 놓고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강의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꼭지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 체계를 세워서 집어넣어 놓고 그 체계에 따라 인출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백지 쓰는 방법이 있고 말로 우리가 스피치 테스트 뭐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로 설명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박수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공부한 바를 꺼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지를 확인하면서 그래서 뭐 앞에 뭐 동생이 있으면 동생,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좋습니다.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유아교육 비전공자가 이해했다면 그거 아주 잘 설명한 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자주 인출하는 과정을 밟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급한 마음에 일단 먼저 어떤 게 진짜 공부인지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요. 일단 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앞서가고 싶은데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이제 크죠. 당연합니다. 경쟁 시험이다 보니까 누구는 불합하고 누구는 합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눠지는 시험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뭐예요? 빨리 시작하는 거죠.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은 막상 어떻게 해야 되냐? 쪼개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소분을 잘해요. 내가 해야 될 그 범위를 작게 나누어서 하나씩 내 걸로 소화를 하죠. 그래서 너무 많아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소분을 시켜서 이제 한 영역 소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내 걸로 내면화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시작하는 건 정말 잘하신다는 거, 유리한 어떤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할 때는 양이 방대해 이런 생각보다는 나누면 돼, 쪼개면 돼, 그럼 다 내게 될 수 있어, 이런 좀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건 공부를 할 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절대 계획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꼭 생각하셔서 나는 하루 일과 계획 세우고 이러는 거 평소에 안 해봤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임용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연간 그 흐름 안에 또 1, 2월에는 해야 할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매주 해야 되는 그 내용,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명확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토요일 날 강의한 내용이 내가 일주일 동안 소화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게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간 계획과 일일 계획만 치밀하게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강의 수강하는 날 똑똑하게 강의를 수강하셔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똑똑하게 강의를 수강한다는 게 뭐죠? 제가 강의는 내 공부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공부할 거리를 모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강의를 들을 때 보면요, 이제 그냥 귀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손은 움직이지 않고요. 이렇게 의자 가까이 등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귀로 듣고, 알겠어, 이해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요, 정신없이 씁니다. 고개를 들 새 없이 정신없이 쓰면서 머릿속이 막 바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강의를 들을 때는 귀와 그다음에 눈과, 제가 이제 판서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쳐다봐야 되죠. 눈, 그리고 또 책을 봐야 되죠. 그리고 손이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강사가 하는 말을 가급적 서술을 어미까지를 다 적으시면요, 나중에 내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더 쉬워요. 그래서 손이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고, 교재에 막 구석구석에 적거나 혹은 노트 하나를 펴셔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을 이제 막 급하게 필기를 하시면서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같이 돌아가야 되죠.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손이 움직이지 않는 공부는 강의 수강은 뭔가 잘못되고 있어라는 걸 좀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손이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똑똑한 강의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재 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강의를 수강했다면 이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간 이 강의 내용을 다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또 주간 계획 하에 우리들 공부하시고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꺼내는 게 공부니까 그죠? 꺼내는 과정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반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는데 반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1월에 공부한 내용이 2월에 반복돼야 하고요. 2월에 공부한 내용은 또 3월에 반복이 돼야 돼요. 4월이 되면 1, 2, 3월에 공부한 내용이 또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럼 도대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 계속 같이 이렇게 누적시켜서 반복을 하고 또 새로운 걸 소화하냐. 1월에 공부한 내용을 2월에 반복할 때는요. 1월에는 만약에 8시간을 공부해야만 내게 됐다면 2월이 되면 어때요? 걔가 2시간으로 줄고 3월이 되면 1시간으로 줄고 4월이 되면 30분 만에 인출이 되는 방식으로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9월, 10월이 됐을 때는 1월에서 6월까지 배운 이 전 영역이 짧게는 이틀, 길게는 4일 만에 다 정리가 되고 인출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시간이 줄어듭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정말 신기하게도 40분 만에 한 영역이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익혔다면 꺼내는 과정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뇌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또 인출하고 이러는 또 훈련을 훈련하는 만큼 그렇게 또 학습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반복을 계속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 강의에서도 좀 제가 많이 반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과 관련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개인 공부 시간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반복하니까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반복을 자주 해주니까 강의하면서 같이 외워진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죠. 이게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래서 그 적정한 어떤 수준을 자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지를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1, 2월 강의는 이제 많이 반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우리 지금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누적시켜 나가면서 선생님들이 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 선생님들 공부 역시 반복의 과정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장 넘겨서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한번 더 적어놨어요. 1월부터 6월 합격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매주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일에 진도 나간 부분. 그거 내 걸로 그 주에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음 주가 되면 어때요?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서 분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 주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1월부터 6월이 이제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봄에 밭을 열심히 갈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다. 맞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하반기 문제풀이반을 가서요. 100점 만점에 뭐 40점, 30점 받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도 다시 그 부분을 다 보완하고 내 걸로 만들면 되지만 그때 80점 정도 받는 사람과의 차이는 메꾸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꼭 1월, 6월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옆에 결과를 바꾸는 암기의 힘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선생님들 보통 이제 암기라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는 이해를 해야지 암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뭐 되게 수동적이고 좀 이런 과정으로 암기를 바라보는데 모든 시험은요 암기가 되어야 합격을 합니다. 암기가 되어야지만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당연히 암기를 하죠. 그냥 글자만 우리가 문자만 암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잘 되는 거고요. 내가 암기한 방식대로 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는 상당히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암기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막 자꾸 그 전략을 강의와 함께 터득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 암기를 안 해서는 시험에 합격할
기억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상반기에 암기가 되어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 1월에 암기해 놓으면 뒤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미리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복하면요. 반복했을 때 그 매일매일 쪼개서 그 일정 시간 그 내용을 반복했을 때 내게 된 그 지식은요, 절대 유실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월부터 치밀하게 반복해야 된다는 거, 반복 암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공부해야죠.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거 계속 생각하시고, 만약에 아까 제가 사상 얘기 잠깐 드렸는데 코메니우스를 만약에 다뤘다. 그러면 코메니우스가 왜 교육을 어떻게 바라봤고, 교육을 진행하는 데서 무엇을 강조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코메니우스라는 학자는 이걸 강조했구나. 학습자가 직관을 통해,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실물을 직접 만지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라는 걸 강조했구나. 다시 그 코메니우스에서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공부라는 건 지금 내가 암기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훑어보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암기가 상반기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거 좀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선생님들께 1월 강의하면서부터는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해 나가겠죠. 지난 시간 거 암기가 잘 되었는지도 보고 물어보고 또 막 그런 과정을 밟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한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저 지금 11쪽 자료를 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11쪽에 보시면 강의 자료 뭐 3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강의 자료는 교재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프린트물로 이제 제공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3가지 자료는요, 우리 선생님들 인출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진짜 공부는 인출하기부터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그 인출이 사실 되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인출을 할 때는 최소한의 단서를 갖고 그 많은 내용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보고 읽는 게 인출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책을 덮어놓고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영역별 인출 점검표를 활용한 공부 점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이제 그 어떤 자료를 하나 나눠드리고, 거기 보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칸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을 내가 몇 번 인출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계속 이제 내가 공부한 횟수를 이제 누가적으로 기록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출 점검표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영역을 혹시라도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나와 있는 자료는 뭐냐면,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나면 그 요약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요약 정리된 자료를 나눠드려요. 근데 이 요약 정리된 자료는요, 이건 우리 선생님들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건 교재를 조금 정리한 자료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내 자료가 되려면 선생님들이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그죠?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고 추가할 거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체크해놓고 체크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친숙한 자료로 다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칸이 길게 여백으로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꼭 다 이렇게 적으시고, 뭐 기출됐으면 기출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어떤 정리 자료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요거는 매주 강의 진행되면서 이렇게 배부해 드릴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는 제가 이제 이론반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출 문제를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기출 문제도 결국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지를 계속 이제 프린트물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고 그러기가 좀 어렵고, 또 그렇게 전체 문제에 자꾸 노출되는 건 그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단서를 보고 떠올라야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래서 거기 보면 기출문제 키워드를 뽑아놓은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문제였지? 무엇을 단서로, 무엇을 물어봤었지? 이런 것들, 답은 무엇이었지? 이걸 계속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코팅해서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에 인출을 위한 키워드 자료가 또 배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인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브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눠드릴 계획이라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주간 공부 계획 세우는 걸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토요일에 우리 직강과 라이브반 선생님들 기준으로 토요일에 강의를 들으면요, 공부할 거리가 모이죠. 아, 내가 이번 주는 요 A부터 뭐 E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할 범위가 이제 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지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 범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소분해서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이제 그 하나하나 영역을 그죠,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밟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자료, 주간 공부 계획표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토요일을 기준으로 강의 수강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활용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박수민 선생님 강의 오니까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너무 조용하게 공부를 해서 깜짝 놀랐다 이러는데, 제가 약간 선생님들께 쉬는 시간에 조금 이렇게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리면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에 공부할 거리 모은 걸 빠르게 다시 정리해 놓으시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가 흐트러지면 사실 이전 시간에 했던 게 딱 나한테로 이렇게 집약되어서 모여지지 않는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강의를 들었다면 바로 바로 오는 쉬는 시간 여기 아주 활용 잘 해야 한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아침 한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 정도까지 토요일은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거리가 모이면 이제 이걸 개요도를 짜야 되죠. 우리 이번 주에 한 공부를 이렇게 영역별로 하위 영역별로 좀 나눠 놓고, 얘를 이제 소영역, 제가 아까 소분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소영역으로 한 4개 정도를 만약에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12쪽에 보니까 발달 심리 목차가 있죠, 선생님들. 발달 심리를 보시면 지금 섹션 1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섹션 1, 섹션 2, 섹션 3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섹션 1과 섹션 2의 분량이 같은 건 아니고요. 섹션 1하고 섹션 2는 양이 적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다 전체를 묶어서 소영역 1이라고 한번 좀 붙여놔 보세요. 자, 그리고 발달 이론으로 와서 계젤, 정신분석이론, 행동주의 1, 2, 3이죠. 요만큼을 또 소영역 2로 묶어 보세요. 그 정도 범위가 좀 적절하다고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피아제랑 비고츠키 이 두 개를 소영역 3으로 묶어 보시고, 피아제가 좀 양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브롬펜브레너부터 가드너부터 해서 정보처리 이론 이 마지막 전체를 다 소영역 4로 한번 묶어보세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해야 될 영역을 범위를 보셔서 이렇게 소영역 1, 2, 3, 4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걸 5개로 나눠도 좋고 경우에 따라 3개로 나눠도 좋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 나눴다면, 자, 토요일날 강의 끝나고 나면요, 우리 직강 라이브반 선생님들이에요. 바로 밤에요. 퇴근했다 하고 쉬시면 안 되고 소영역 1은 얼른 내 걸로 만들고 주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야간 시간에 소영역 1 암기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암기라는 게 넣는 작업이 아니고요, 넣고 난 다음에 인출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꺼내서 다 살아있어 하면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일요일은 그래도 양심상 휴식 넣어놨네요, 그렇죠? 이건 개인적으로 공부하셔도 좋고. 자, 그 다음 이제 오후 1시부터 소영역 2 암기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야간에는 또 소영역 3 암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일요일 강의 시작하면서도 또 한 번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소영역 1, 2, 3 나눠졌다 그래서 그냥 바로 소영역 2 계젤 성숙이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계젤의 성숙이론이 소영역 2 첫 번째였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왜? 하룻밤 잤잖아요. 자고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영역 1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내가 잘 넣어놓은 이 장기 기억으로 보내려고 열심히 암기하고 인출했던 게 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백지 테스트하고 말로 설명해보고 다 살아있었어. 그러면 이제 소영역 이 계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젤 다 외웠어요, 성숙이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이론, 프로이드, 에릭슨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 다음엔 다시 소영역 1에 있는 일부를 또 꺼내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 샌드위치 만들 때 양상추 넣고 토마토 넣고 햄 넣고 치즈 넣고 하는 것처럼 계속 사이사이에 앞서 공부한 내용들을 작게 반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작게 반복한 만큼 파지 엄청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영역 1을 토요일날 밤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얘를 목요일날 꺼내려고 해요. 화수목 일월화수 계속 안 봤어요, 소영역 1을. 그리고 목요일날 꺼내려고 하는데 어디 간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서 그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전략을 안 쓰죠.
계속 수시로 확인하는 전략을 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용력 2, 소용력 3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이 소용력 2 시간 동안 1이 계속 사이사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젯밤에 간 넣어놨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혹시라도 잘 인출이 안 되면 금방 다시 외울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인출하고요. 소용력 3 할 때는 어때요? 다시 소용력 2의 내용이 또 인출되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잦게 반복을 시켜놓으면요, 이게 영원히, 우리가 장기 기억은 여러 학자들이 우리 정보처리 이론에서 공부하겠지만 영구적으로 지식이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저장소라 말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를 잘 세워서 넣어놓으면요, 그 구조에 따라 줄줄줄줄 같이 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옷장에 옷 정리할 때 막 갖다 집어넣으면 언제 여름 옷인지 겨울 옷인지 찾기 어렵지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별로 딱딱딱 정리해서 놓으면 어때요? 옷장문 열면 바로 꺼내서 찾아와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그냥 마구 집어넣으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번지수를 못 찾지만 정리를 잘해서 집어넣으면요, 쉽게 찾을 수 있고 문제를 보자마자 그 영역에 우리 번지수 이렇게 말하죠. 바로 정보가 쫓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조를 잘 세워서 집어넣어 놓고 그런 다음에 잦게 꺼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간 공부 계획은요, 우리 이제 하루 종일 임용 공부를 하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야 합격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를 병행하거나 혹은 대학 학부 과정을 병행하거나 또는 일을 병행하거나 이런 선생님들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만 먼저 확보를 하셔서 그 시간 동안 소분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 지금 이 스케줄대로 하잖아요. 공부하고도 시간이 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상당히 그만큼 이제 시간 이렇게 일병행 혹은 학부병행 이런 경우 많이 쫓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공부한 거 이렇게 잘 소분해서 반복 암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간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토요일 날 공부한 거, 토요일 날 우리가 강의 수강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할 거리 모은 걸 일요일,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금 다 내 걸로 소화했죠. 자,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전체 암기라 했지만 이건 전체 시험 보는, 전체 인출하는 과정을 수, 목, 발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또 기출문제 시험 보기가 있네요. 우리 매주 그 영역 끝나면 기출문제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기출문제 시험 보시고 해설 강의 올라간 거 들으시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영역을 또 예습을 잠깐 하시고 주무시고 토요일 날 또 새로운 영역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공부한 거 이제 일, 월, 화, 수 정도에는 다 내 걸로 만든다. 이런 좀 계획으로 해서 일주일 차근차근 이제 한 주 한 주 잘 살아나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다음에 넘기면 일일 공부 계획을 또 잘 세워야 되죠. 이게 이제 주간 일주일간 공부 계획이었다면 이제는 또 하루하루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께 하루살이가 되라. 그냥 하루만 지금 현재에만 집중해라. 과거에 집중하면 후회하고요. 미래를 자꾸 내다보면 불안해진대요.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그것이 쌓여서 나의 어떤 그런 성공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꾸 이전의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해 놓은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살이, 하루만 살면 된다. 그리고 또 내일은 내일 닥치는 대로 하기로 한 거 다 끝내는데 집중하면 된다. 이런 말 많이 이제 드리는데, 아침에 지금 보니까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루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잘 쪼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내가 퇴근하고 나면 오후 3시부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3시부터 밤 한 11시 정도까지를 쪼개 놓는 거고요. 나는 오전에 시간이 되고 오후에는 바빠. 그럼 오전에 한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출근하는 시간까지 그걸 잘 쪼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용에 이렇게 올인하는 경우라면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무시기까지의 그런 전체 시간을 쪼개는 거죠. 휴식 시간 혹은 잠깐 이렇게 좀 공부 외에 책을 읽거나 이러는 시간도 다 계획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를 잘 담아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뽑으셔야 돼요. 난 하루에 7시간을 공부할 수 있겠어. 그럼 그 7시간을 나누셔야 되는 거고, 나는 하루에 그래도 한 9시간에서 10시간 할 수 있어. 그럼 그 시간 동안을 또 나눠 놓으셔야 하고요. 난 하루에
많아도 4시간 반 정도야. 그럼 그 4시간 반을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 활용 붙이고 토요일, 요일은 오로지 임용 공부에 집중하고 그러면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하루를 잘 구조화시키자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각각의 시간대에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씻기, 스트레칭, 식사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리고 이제 공부 장소가 만약에 뭐 이동하는 30분이 걸린다면 30분 이동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이동 중에도 뭐 해야 돼요? 인출. 어제 공부한 거 꺼내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뭐 뒤 사상 인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출하기가 진짜 공부라는 걸 아는 순간요. 책도 필요 없습니다. 암기를 해놨다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 내 머릿속으로 인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든 혹은 어디 뭐 지금 내가 당장 내 손에 뭐 유아임용의 정석 책이 없든 상관없이 공부한 그 꼭지를 생각하시고 인출만 하면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 그래서 이동할 때도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인출할지를 생각해서 적어 놓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도착하자마자 개정 누리과정, 우리 이제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얘는 이제 고시문 그대로 암기해서 시험 보러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백지 쓰기 하는 부분은 매일 얘는 시험 보러 가기까지 매일 그 시간대에 그 개정 누리과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첫 번째, 오늘 하루의 공부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이때 이제 우리 아까 주간 그 공부 계획에 보면 소분해 놓은 소형력 뭐 1 혹은 2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 동안 구조를 세우고 암기하고 암기했다면 끝이 아니에요. 백지 쓰기 혹은 스피치 테스트 인출하는 것까지 계속 잦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역시 공부 1시부터 6시까지 총 5시간이나요? 그죠? 이 시간 동안 또 공부할 거리가 또 있어야 되죠. 근데 5시간을 통째로 생각하시면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고요. 이 안에서 또 40분 쪼개시거나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 세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그리고 이제 야간 공부 시간입니다. 하루에 공부하는 3번, 공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도 또 해야 할 것들을 또 암기하고 백지 쓰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고 밤에 이동할 때도 삐아지 이론 인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동하는 시간에도 공부한 것들 중에 일부를 또 인출하는 것으로 하고 하루 일과 평가하시고 다음날 계획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취침하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일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매주 공부 강의 시간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주간 계획하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계획을 또 이제 치밀하게 짜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제가 말하며 공부하기, 말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해라. 설명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공부하면요, 그건 지금 뭔가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꼭 말을 하는 방식으로 내가 공부한 게 있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책 보지 않고 말하기. 그게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요. 하시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거구나 하고 느끼는 또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공부한 게 있다면 말로 설명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거기 책을 덮고 라고 줄거놨죠. 선생님들. 책을 꼭 덮고 하는 겁니다. 책을 덮고 이제 셀프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으셔야 한다는 거. 좋아요. 자, 우리 다음 장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공부 방법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시작할 때의 그런 마음가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단단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공립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목표는 어떻게 보면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는 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내가 공립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뭐 그런 말도 하죠.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립교사가 되는 게 꿈이 되기보다는 조금 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나의 어떤 그런 나와 인연이 되어서 좀 자녀를 기르고 이러는데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들 이런 분들 만나서 또 이런 아이들 만나서 그 아이의 어떤 성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부모님들에게 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나의 꿈이야. 이렇게 동사로 꿈을 설정하라고 이야기들 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결과와 상관없이 물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저랑 열심히 달려갈 거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이 유아교사로서 지금 이 1년의 시간이 정말 헛되지가 않았어. 난 정말 교사로서 많은 성장을 했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 이 공부 왜 하지?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그런 좀 물음이죠. 답을 좀 찾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으시고 공부의 의미를 또 찾아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가 되려고 이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거기 보면 제가 시작하는 마음, 자신을 믿고 시작해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 잘 해내기 어렵습니다. 많이 흔들리죠. 들리는 소리에 흔들릴 수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시작할 때부터 사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첫 술에 뭐 배부르냐 이런 말도 하듯이 시작할 때는요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면서 계속되는 자기 확신이 드는 과정으로 나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어라는 어떤 좀 확신을 갖고 중간중간 계속 이런 좀 자신에 대한 뭐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또 키워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쏟은 노력만큼 결과는 정비례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그게 또 시험이기도 하죠. 공정한 또 경쟁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괴로울 수 있지만 이것들을 이겨내시고 또 집중하시면 좋은 또 결과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마음 단단하게 다지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뭐 괴로움을 이겨야 성취가 있다 이러는데 사실 공부가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요, 아 이거였어 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좀 충족되는 즐거움도 느끼시고요. 또 와 내가 이 영역을 다 암기하고 이렇게 말로 잘 설명을 한단 말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요. 또 어떤 날은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뭔가를 막 인출하고 있는 나, 머리 감으면서 뭐 어떤 이론을 막 인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넌 왜 이렇게 못하는 거 없니? 공부마저 잘하니? 이러면서 또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임용 공부 과정이에요. 또 그렇게 즐겁게 해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막 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이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하면서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기대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단한 마음으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그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 임용의 정석 뭐 이렇게 혹은 다음 박수민 뭐 카페 이렇게 뭐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뭐 질문 있거나 이러면 우리 운영자 선생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저도 답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카페에 오셔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 2월 그 강의를 시작할 때 교재가 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올해 그 1권 교재 개론 교재죠. 그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2년판 교재를 준비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2권, 3권 교재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우리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이렇게 3종 자료 그거 준비를 하시고 1월 강의를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론과 함께 개정 누리과정 강의를 할 거다, 해설 강의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권의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발행한 책, 해설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그 3개 판매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누리 사이트 들어가셔서 또 그 PDF 파일을 제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3권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 좋아요. 안내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간 일정과 그다음에 공부 방법 좀 정립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2023년 이제 곧 1월이 시작되겠죠. 선생님들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